프로그램은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SK그룹의 그 임원 출신인 강점 코치, 김경주 코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종사하신 그 분야를 봤더니 말이죠. 뭐 ICT, ESG 이런 우리 사회 그 프론티어에서 36년간 일하셨더군요. 안정된 자리보다는 아직은 이름도 생기지 않은 어찌 보면 생소한 직무를 많이 하셨던데요. 이런 커리어에 자부심을 느끼시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각각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부터 나는 이 사회의 프론티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몸담았었던 회사들이 주로 이 시대를 좀 앞서가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인터넷 시대가 열린 거죠. 그때 뉴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회사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바일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때 이동통신사로 옮겼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그 말씀해 주신 ESG라든가 또 그 사회적 가치라든가 그런 흐름들을 또 자연스럽게 타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은 좋은 점은 당연히 굉장한 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세상에 어떤 서비스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이게 성장을 하고 또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고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거를 보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보람이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더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성과를 또 확실하게 내야 되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의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잘 돼서 또 성과를 많이 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견제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특히 후배 여성들에게 이런 선택을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취감도 남다르고 또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권합니다. 네. 보통 잘 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흔히 뭐 운칠기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운을 한 7 정도 보시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프티콘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프티콘이라는 고유 명사가 미원 같은 보통 명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뭐 하신 걸 봤는데 그 시절의 그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죠. 누구나 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휴대폰으로 실물 상품을 선물해? 이런 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이디에이션 단계부터 이거 될 만한 서비스다. 이런 확신을 좀 갖고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기술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에 집중을 했어요. 어떤 감정이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부담 없이 자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마워 라든가, 미안해 라든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비스로 구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서비스 슬로건도,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또 언론들에서도 그 모든 서비스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기프티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문화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보통 명사가 된 상품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기억나는 거 호치키스도 그랬던가.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복사해라고 그럴 때 지락스 해와라 이렇게 아, 얘기하는 네.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발 당사자로서 네. 기프티콘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 기프티콘 많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네. 보내주면 좋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 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부부 간에도, 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 소개받는 사람, 처음 인사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돌아가고 나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죠.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커피 한 잔이라든가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것들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진출하신 게 1988년이시죠? 네. 그 후로 많은 일에 종사하셨는데 직업적으로 가장 큰 보람을 맛본 때는 언젠가요? 직업적으로 사실 저는 보람을 맛본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고, 이제 대부분은 큰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을 때, 큰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냈었던 프로젝트들보다는 사람이 더 보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더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일했었던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 지금 돌이켜봐도 그게 큰 보람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승진을 하고, 또 후배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자기 자리에서 더 빛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었어요. 어떤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SK 고용 디딤돌이라는 청년 취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SK 모바일 아카데미 또는 SK 유니버시티 같은 그룹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할 때 제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숫자로 성과를 나타내는 일보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런 일을 할 때 더 큰 어떤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여성 상사가 흔하긴 합니다만 김 전무님의 경우는 어떻든 여성 상사로서의 또 롤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남자 후배들하고 일하는 나름의 노하우, 요령 뭐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노하우는 네. 저는 구별을 하지 않아요. 아.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없고 네. 또 반대로 더 편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뭐 술자리 다 같이 하시고 뭐 그러세요?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아주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네. SK그룹에서 임원을 16년 하셨죠? 네. 예. 대기업 또 공조직 등에 여전히 유리천장 두텁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런 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서 네. 여성 후배들에게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성장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여전히 유리천장이 두텁게 있는 건 맞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 직책자, 여성 임원 비율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전 후배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고, 잡고,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과를 내라. 그리고 기회는 잡아라. 그리고 신뢰를 쌓아라. 이건데요. 사실 그 유리천장이라는 게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윗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함께 짊어질 사람, 그리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신뢰관계가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 코드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연이라든가 또 비공식 네트워크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고 잡고 쌓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직에서 회사가 중요한 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물러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그 성과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반드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했는데, 왜냐하면 겸손하느라고 약했는데, 분명하게 어필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내 정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윗사람들이 어떤 그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야, 동반자야,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그거 뭐, 남자 후배들한테도 권할 만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회를 잡는다. 좀, 디테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사실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까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시작할 당시에는 그게 주류가 아닌 업무였어요. 제가 신문사에서는 어떤 그 취재 기자가 아닌 조사 기자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류가 아니었었는데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기회들을 잡는데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유리천장 말씀도 하셨지만 기존의 어떤 주류인 업무에서는 이미 유리천장이 공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업무는 천장이 아직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제가 뭐, 수강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선택엔 리스크와 비용이 따른다. 네. 근데 새로운 길을 잡는다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인생은 리스크 테이킹이더라고요. 예. 네. 유리천장도 문제지만은, 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장벽, 구조적 장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조직 나와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타파해야 될 제도적 구조적 장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숫자적인 목표가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여성 채용 고용이라든가 여성 임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수치 목표로 설계된 제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성을 약자라든가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프레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변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도는 또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다양성이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좀 인식하는 그런 구조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시장만 봐도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시각이 배제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적으로서는 평가 기준이 투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리더 풀이 좀 육성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마도 동의하시겠지만 요새 신입사원 채용을 하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적만 보면 여성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리더십도 여성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공기업 사장이 그러더군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주로 그 게임을 남자들이 하는데, 네. 게임하는 사람들이 오타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리더십 훈련할 기회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뭐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네. 이런 시대를 사는 지혜랄까? 남자들도 뭔가 좀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네. 제가 딸 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잘해야 돼. 집에서만 잘하지 말고, 네. 회사에서 잘하라. 네. 그런 장벽 좀 없애고, 네. 요런 맥락에서 좀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채용 단계에서 여성이 더 어떤 돋보이고, 채용 대상의 물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조직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성비가 기울어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성비가 어느 정도 맞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비즈니스 파트너, 동반자라는, 내가 업무를 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성을 떠나서 동반자라는 생각을 여성도 남성도 모두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20대 남성들이 좀 박탈감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감정들을 좀, 저는 약간 그런 감정들을 조성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실제 상황보다는 조금 부풀려진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루빨리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딸이 한 명 있고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땐 기획통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개괄할까? 기획. 이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예. 기획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관찰하고 연결하는 게 더 기획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합니다. 기술이라든가 어떤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또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그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획은 어떤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프티콘만 해도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가볍게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걸 읽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존재해요.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욕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기획자는 관찰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그 발상했을 때 그런 네.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기획의 개괄을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예. SK그룹 퇴직하신 후에 중소기업 자문도 하시죠? 네, 자문단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또 근로자 비중을 따지면 뭐 81%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나가서 중소기업 오너한테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 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한경협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문 과정에서 기업 대표님들도 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소기업인 만큼 여러 가지 자원, 특히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스템화하고 또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우에 그 대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납품을 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대기업으로 종사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대기업과 일하는 요령? 네. 알아야 될 것들? 뭐가 네. 있나요?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제도들을 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납품 가격 같은 경우 원자재 변동, 요즘 첨예한 문제인데 원자재 가격은 변동하는데 이게 원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의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계약이 끊길 거를 우려하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고 이런 게 아직까지 현실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개선을 요구하고 또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아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또 저희 환경기업 중소기업 협력센터 같은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좀 받고 자문을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중소기업 오너가 자신의 역량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너의 개인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승계 문제가 네. 이제 닥치기도 하고 네. 중소기업도 교육을 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정부가 무료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실 그 구성원들로서는 권리인 거고 사실 그 기업 오너로서는 의무인데 이런 인식이 부족해요. 시간이 남으면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젊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육된 사람을,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워낙 그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교육 중요합니다. 그 중소기업 오너들 상대로 해서 온라인 코칭을 짧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너들한테 평소 하시는 말씀, 중요한 이야기 한 마디만 해주시죠. 평소 어려운 말씀을. 네, 지금 일단 회사를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을 가려하는지,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회사를 들여다보고 구성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예, 코칭은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조직의 리더라든가 어떤 인생의 좀 변곡점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미래 설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걸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주로 멘토링합니다. 네. 코칭도 하시고 멘토링도 하시잖아요. 네. 유사 개념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멘토링은 조금 더 컨설팅의 영역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답이 찾는 그런 과정을 좀 유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토링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같이 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언젠가 코치 협회장 인터뷰 때, 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던데, 예. 코칭 받으면은 뭐가 좋습니까? 저는 그 갤럽에서 개발한 강점 진단 툴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칭을 받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성과를 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 자기 약점에 집중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약점만 고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과라는 것은 약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강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은 약점을 네.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강화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강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긴 한데. 강점을 더 개발하는 것보다는 약점을 좀 개선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갤럽 강점 진단에서는 강점은 강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맹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강점이 맹점, 약점이라고는 약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강점 테마 중에 책임 테마라는 게 있어요. 네.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 강하죠. 반드시 해내는 힘이 강한데 문제는 저는 많은 책임을 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뭔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조직에서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과부하가 될 수 있겠네요. 그 과부하가 되고 문제는 제 그 조직의 구성원들도 힘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맹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모든 강점은 항상 맹점으로 흐를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코칭 해주는 거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문사만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이제 그 리더 유형 이렇게 나눌 때 말이죠.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아시죠? 똑똑한가 멍청한가. 네, 똑게 뭐 이런 가장 거. 아이디어한 리더가 네. 똑개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똑부형 아니십니까? 글쎄요. 저는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그 SWOT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네. 개인도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멘토링 할 때는 그거를 실제로 해보기도 해요. 예, 굉장히 자기 현재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네. SK 재직하실 당시에 청년 4천여 명을 교육하신 일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장학재단 멘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요즘 청년들 정말 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스펙은 역대 최고예요. 정말 똑똑하고 스펙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예전처럼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어떤 성공 방정식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AI의 역습은 너무나 그 광범위하고 빨라서 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직업이나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찾지 말고 자기 삶을 좀 구조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강점을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 기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직장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직업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근본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먼저 해도 괜찮은 세상이 이제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창업 모든 것에 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수명도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어떤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AI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 형태도 많기 때문에 그 취업, 창업 모두 열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관심 갖는 문제가 뭔지, 문제 해결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AI 얘기하셨습니다. 네. AI 시대. 네. 어떻게 해야 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AI 정말 엄청난 속도죠. 네. 무섭지 않으세요? 네. 좀 굉장히 무서운데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웬만한 지식 노동은 이게 AI가 다 대체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AI가 하지 못하는 AI가 좀 취약한 부분에서 강점을 개발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는 힘이고요. 질문하는 힘, 그 다음에 맥락을 읽어내는 힘,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힘. 사실 이거 기획자
기획자의 네. 역할이에요. 저는 그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도 누구나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 예전에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기획자가 돼서 자기 삶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AI 시대에는 이 기획자로서의 시선과 이런 역량이 중요한 만큼 모두가 다 기획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싶고 이게 어떤 AI 시대의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자 지망생들한테 간대 뭐 글발 좀 빠지고 또 뭐 네. 이 발로 뛰는 기자 자신 없으면 기획에 하여튼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예. 아, 지금 생각났는데요. 기자님 같은 경우가 정말 이 AI 시대에 가장 그 강점을 발휘할 수 그런가요?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힘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요새 그 레질리언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회복 탄력성. 네. 본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네.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편인가요?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관련한 팁이 좀 있습니까? 그게 약하다든가 그에 대한 성찰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성향의 문제이고요.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제 경우를 보면은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문제를 고민도 하고 또 뭐 괴로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은 가능한 빨리 빠져나와서 어떤 새로운 또 기회 요인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어떤 연대의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새로 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편입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입을 킥 해봐야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인생 2막을 사는 나름의 지혜가 뭔가요? 저는 그 은퇴를 클로징, 직장 생활은 클로징이었는데 클로징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오프닝이라고 시작했어요.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인데 이거를 새로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리타이어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은퇴 전에는 정말 전력 질주를 하듯이 속도 그리고 성과에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적 기여 그리고 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막을 잘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삶의 축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즐기는 삶, 그다음에 기여하는 삶, 그리고 일하는 삶 세 가지로 잡았는데 그 즐기는 삶을 먼저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콘서트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즐깁니다. 문화예술을 그렇게 즐기는 삶, 또 여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여하는 삶은 뭐 자문활동이라든가 뭐 대학생들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기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삶이 중요한데 일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이따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그 부르고뉴라는 중부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한 달을 살면서 생전 처음으로 굉장히 느린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천천히 뭐 동네 시장을 거닐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인생 2막의 속도는 이 정도도 괜찮겠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막의 속도는 그렇게 조금 천천히 말씀대로 즐기고 또 기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버킷리스트 있으십니까? 한 달 살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나라들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곳들에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겁니다. 한 달 살이 뭐가 좋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고민이라든가
숙제죠. 저는 항상 숙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립성, 이 나이에 자립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계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혼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해결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서 정말 나 혼자만의 어떤 기술을 쓰던 상상력을 발동하든 아니면은 너스레를 떨든 하여간 제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살아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이 아니면 그거보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서 1, 2주는 지금 현재의 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져요.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한 달 살이를 꼭 혼자 해야 될까요? 뭐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친구랑 같이 그렇군요.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자녀와 할 수도 있고, 네.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둘째 질문, 오늘은 SK그룹에서 16년간 임원을 지내신 코치 김경주 강청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